안녕하십니까. 유안타증권에서 시황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조병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리서치 기초 세미나 시황 분석의 그 두 번째 편으로서 금리와 환율의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꼭 한 가지를 꼽자면은 수출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수출로 통해 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방향성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훨씬 더 이제 다이나믹하고 미시적인 움직임들을 같이 수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내기 위해서는 같이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금리라든가 환율 같은 이런 리스크 측면의 지표들도 분명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금리와 환율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금리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은 좋지 않다라는 인식들이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증시가 작년 한 해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회복 국면을 보이다가 올해 한 2월 달 정도부터 금리 상승 속도 이렇게 가속화되니까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요새 들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이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금리의 상승이 그 당시에도 시장의 장기적인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 2016년부터 시작된 증시 상승 랠리가 계속되다가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정고점을 넘어서니까 갑자기 변곡점이 생겼고요. 그러다가 어쨌든 근근히 이제 하방을 지키면서 버티다가 9월, 10월 달에 다시 한번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때는 아예 아래쪽으로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급락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금리가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니겠느냐, 금리 상승이, 이런 인식들을 가지기가 좀 쉽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부분들을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오늘 강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제 말씀드리려는 금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의 상승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금리가 일단은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고 있다 보니까 금리는 또 다른 시장에서 이제 주어지는 변수처럼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금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을 반영하는 결과물입니다. 시장이 있고 거기서 형성된 가격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현상들을 반영을 하겠느냐? 제목에 이제 경기와 인플레이션 회복 기대가 높아질 때라고 했는데, 사실 금리라는 말을 한자로 써보게 되면 금 근자에다가 이윤 이자, 그러니까 돈이 만들어내는 이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출하는 사람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떨 때 돈의 이자를 높게 가져갈까요? 이제 돈의 수요가 많아질 때, 빌리려는 사람이 더 많아질 때입니다. 그럼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언제 많아지겠느냐? 바로 경기가 좋아질 때입니다. 이자율이 높더라도 그거보다 더 이익을 낼 거다, 아니면 이자율이 상당히 낮은데 높아지기 전에 빨리 해가지고 빨리 빌려가지고 투자해서 이익을 최대화시켜야지, 그러면서 돈의 수요가 많아질 때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이제 돈을 더 빨리 빌리려고 한다, 금리의 상승을 어느 정도 감내하고라도 빌리려고 한다, 그럴 때 금리가 높아질 건데, 결국에는 경기 사이클이 좋을 것에 대한 기대가 형성될 때 금리가 높아집니다. 저희가 1편에서 ISM 제조업 지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글로벌 경기의 어떤 소순환 사이클의 프록시 지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와 금리 간의 관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같이 움직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 올라갈 때 국채금리 올라가고요. ISM 제조업 지수 떨어질 때 국채금리 떨어지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특정 구간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길 때 금리가 상승한다. 경기가 안 좋아질 때 금리가 하락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 주식시장도 경기가 좋아질 때 좋아지고 금리도 경기가 좋아질 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인식과 조금 다른 결론일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목에는 인플레이션도 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아져가지고 재기적으로 그 자체로 경기에 대한 기대치를 꺾어놓는 상황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물가의 등락 역시, 인플레이션 역시도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같이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금리의 상승 원인은 바로 신용 리스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기에 대한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리의 상승이 상당히 긍정적인 쪽에서 해석이 가능한 건데, 신용 리스크의 상승이란 부분에 의해 가지고 상승하는 금리는 그다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상당히 뭐 직장도 번듯하고 과거에도 이제 대출했었지만은 상환 이력도 상당히 좋고 깔끔하고 연체된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B라는 사람은 지금 직업도 없고 과거에도 이제 신용불량자가 됐었던 경험도 있고 상당히 좀 신용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누가 더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릴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당연히 A가 낮은 금리, B가 높은 금리. 결국엔 이거를 이제 신용 리스크에 대한 차이에 따른 금리 상황인데, 이것들이 이제 시장에 발현됐던 대표적인 사례가 조금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은 2010년대 초반에 유로존 재정위기 당시입니다. 재정 측면에서 이제 유로존 국가 단위의 이제 재정 측면에서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생기다 보니까 국채도 디폴트가 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었던 국가가 그리스죠. 그리스 국채 금리가 2010년대 초중반부터 쭉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유럽 증시는 급락을 하는 형태. 그 이후에도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 금리의 방향성에 따라서 상당히 주가가 급등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결국에는 신용 리스크 때문에 상승하는 금리의 상승은 주식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 펀더멘털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두 가지 요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경기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긍정적인 요인, 두 번째는 신용 리스크를 반영하는 부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한 가지 더 이제 참고 삼아 보시게 되면은, 자, 신용도가 낮은 이런 회사채 금리 같은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신용 리스크가 낮은 채권 상품, 회사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상승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하이힐드 평균 금리 같은 요런 지표들, 신용도가 낮은 어떤 자산들의 금리 같은 것들을 시장 전체의 어떤 위험 지표로서 삼아서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도 있겠다는 말까지 한번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도 있고 나쁜 상승도 있는데, 일단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신용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금리도 경기를 반영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의 상승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경기랑 한 쌍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금리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면 가게 입장에서 봤을 때 수익원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내가 투자를 하려고 자금을 빌리게 되는 비용이고요.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비용이 되는 가격이 바로 금리거든요. 결국에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금리의 레벨보다 높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같이 높아지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차이만 뭐 유지가 되면은 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 높은 금리를 빌려서 더 많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 문제는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에 모종의 이유로 금리가 상승을 한다. 이런 상황들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들이 표출이 됩니다.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경험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국채금리하고 ISM 제조업지수는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ISM 제조업지수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가도 상승하고요. 떨어지는 과정에서 주가도 부진합니다. 이런 경우도 다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되죠. 근데 요런 상황들, 방금 회색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들 여기가 있습니다. 회색 음영도를 표시한 부분들 보시게 되면은 2018년 경우 앞서서 이제 살펴봤었는데,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미 2017년만 2018년 초에 ISM 제조업 지수는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이제 정점을 통과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는데, 금리는 뭐 그 당시에 뭐 트럼프가 미국 쪽에서의 뭐 경제를 부흥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높이겠다, 연준은 계속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겠다, 이런 소재들을 제공을 하면서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급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2015년의 사례도 한번 보시죠. ISM 제조업 지수는 이미 2014년 말에 정점에서 떨어져서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금리가 계속 위쪽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는데 금리가 높으니까 상대적인 금리 부담이 커지고요. 주식시장은
여기 없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에서의 금리 상승은 오히려 긍정적인 어떤 건강한 경기 회복 지속에 대한 기대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은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훼손되는 상황 아니면 역으로 금리가 너무 급등을 해버려서 경기 자체에 대한 기대치를 꺾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는 금리가 상당히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얘기는 금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금리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할인율입니다. 뭐 할인율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은 조금 번잡하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자율이 5%인 이자율이 있고 10%인 이자율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1년 후에 이 돈은 1,500원이 될 거고요. 이 돈은 11,000원이 될 겁니다. 근데 똑같이 1년 후에 10,000원인 돈을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게 바로 할인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 1년 후에 나한테 10,000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 5%고 시장 이자율이 10%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현재 시점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얘는 한 9,500원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한 9,1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결국에는 미래에 있는 가치를 주식시장이라는 게 결국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미래에 이 정도 가치가 될 것 같다라는 주식을 현재에서 가격을 평가를 해서 사게 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주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한 10,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다라는 1년 후에 얘 가치가 한 10,000원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주식을 사는데 5% 이자율 하에서 얘의 적정가치 9,500원이 되는 거고요. 10% 이자율 하에서는 9,1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현재 그 주식의 가격 9,200원이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9,500원짜리는 사도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적정가치에 비해서 낮은 거고요. 9,100원이라고 한다면 현재 적정가치보다 9,200원은 비싼 가격입니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밸류에이션 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금리라는 게 결국에는 할인율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아진다. 금리가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할인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의 이제 지금 평가받는 적정 가치의 레벨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PER, 이익 대비해서 지금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배수가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체크할 때 이제 PER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는데 MSCI 전 세계 증시의 PER 같은 경우에는 국채금리랑 역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 때 높은 밸류에이션, 조금 더 높은 가격까지를 시장을 용인을 해준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 할인율이라는 개념에서 한 가지 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금리가 낮아질 때 어떤 시장에서는 전략적인 움직임, 전술적인 움직임이 나타날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미래에 더 비싼 주식을 미래에 똑같은 가치를 가져오게 되더라도 더 위에서 쳐줄 수 있다. 그 얘기는 현재 같은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미래 가치를 더 쳐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는 과정에서는 성장주 쪽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상당히 소외됐었던 어떤 철강이라든가 이런 소재주, 올드 이코노믹 쪽에 가치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게 이런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역시도 이제 다른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저희가 시간 같은 거 할 때 뭐 환율이 올라서 시장이 안 좋았다, 환율이 내려서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좀 유입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환율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가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종속 변수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환율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좀 상대적인
말 그대로 비율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원이라는 환이 있고 달러가 됐던 엔이 됐던 뭐 위안이 됐던 유로가 됐던 상대적인 가치 비율이기 때문에 이제 좀 양쪽을 다 따져야 되는 것들 때문에 이제 해석상에 복잡함이 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환율 같은 경우도 국가의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그 한 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지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달러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달러를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통화들의 교환 비율을 이제 서머리해서 만든 게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결국엔 미국의 화폐죠. 달러는 전 세계 기축통화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화폐입니다. 미국의 화폐의 가치는 미국의 경제 흐름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회색 막대 그래프로 제가 그려놓은 게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달러 가치랑 전 세계 GDP에서 미국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이 GDP 비중이 높아질 때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요. 다른 나라들이 더 상대적으로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미국의 GDP 비중이 낮아질 때 달러 가치 낮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 경제의 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GDP 성장률하고 원달러 환율 여기 사실 거꾸로 좀 그려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원화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율이 내려갔다라는 것들인데 한국 경제가 좋아질 때 원화가 강세로 가고 한국 경제가 좀 부진할 때 원화가 약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 정도도 같이 이제 환율 쪽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접할 때 환율이 뭐 1,200원, 뭐 1,250원 이런 식으로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수출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환율이 1,100원 뭐 이런 수준 1,100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저환율이 되면은 수출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인식이 환율이 저환율이면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고 고환율이면 상당히 좋다, 좋은 거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환율은 방향성이랑 수준을 같이 봐야 되는 변수입니다.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얘기에서 환율이 이제 가치가 하락한다. 그냥 고환율이 된다. 막 1,200원대, 1,250원 이렇게 올라간다.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가격 측면에서 매력도를 높여줍니다. 외국인 바이어 입장에서 봤을 때 1달러에 1,000원짜리 그리고 1달러에 1,200원짜리 결국에는 1,200원일 때 달러로 가지고 살 때는 훨씬 더 싸게 살 수가 있겠죠. 우리 물건을.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생겨서 유리한 수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고환율로 가는 과정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의 움직임도 경기의 흐름을 반영을 해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고환율로 가는 과정은 주식시장에 상당히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을 반영을 해서 고환율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이 회복되고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고환율에서 저환율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환율이 고점에서 저점으로 고점을 찍고 저점으로 이제 내려가는 과정에서 증시가 올라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저번에 코로나 때도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무역 분쟁에 의해서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환율이 거의 1,300원 근처까지 올라가는 급등을 보였는데 이 내내 주가가 안 좋다가 환율이 고점을 찍고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환율은 방향성과 수준을 동시에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펀더멘털과 환율 간의 관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한국 수출이 이렇게 쭉 추세적으로 좋아지는 구간에서 환율이 내려오고요. 환율이 올라가는 과정은 우리나라 수출이 추세적으로 안 좋아지는 이런 과정들에서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환율 역시도 이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단순히 레벨만 보고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방향성과 이동 중인 어떤 위상과 방향성을 동시에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의 약간 마이크로한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수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이 그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의 주간 등락률하고요. 순매수 규모 상당히 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1,200원에서 1,000원으로 향해 가게 되면은 그 사이에서 환차익만 가지고도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게 되고요. 반대로 주식시장이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1,000원에서 환율이 1,200원까지 약세로 가버린다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 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환율을 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요 외국인의 움직임과 맞물려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환율이 강세를 보일 때 코스피 시장의 매력도가 높다. 그러니까 환율이 고환율에서 저환율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코스피 시장의 상대 강도가 이제 좋아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율은 20%대,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4, 5% 수준입니다. 그 이제 외국인들이 환율 여건 같은 걸 보면서 우리 시장에 들어올 때 환율이 이제 강세를 보면서 한국 경기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환율이 강세로 갈 테니까 한국 주식을 사자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영향력이 발휘될 가능성들이 훨씬 더 크다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율을 가지고 리스크 지표뿐만 아니라 전술적인 운용에 대해서도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달러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달러 가치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은 앞서서도 이제 우리가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한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경기가 기타 경제권보다 호조를 보일 때 달러도 미국의 통화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 경기가 좋을 때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글로벌 경제에 어떤 충격이 발생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때, 달러는 미국의 통화기도 하지만 전 세계 기축 통화입니다. 뭐 무역 결제라든지 대출 시장 이런 게 전부 다 달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현금, 위기 상황이 발생할수록 가치가 변동하는 어떤 자산보다는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 가장 퀄리티 있는 안전자산은 바로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대한 리스크 지표로서 달러의 상승이 작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볼 때 일단 미국의 경기 회복과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경기 회복이 제조업보다 내수 중심으로 회복될 때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경향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수출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을 때 한국의 수출이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돼 있고 그들의 제조업 경기 중심으로 형성이 된다는 건데, 제조업 경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자본재 수출도 있어야 되고 글로벌 밸류체인, 이미 세계화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밸류체인이 자극이 됩니다. 근데 미국이 내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수에서 이제 물건, 재화에 대한 소비도 늘어나겠지만은 서비스 소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미국만의 독자적인 어떤 혼자 따로 자기들만 경기가 호경기를 보이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일 텐데, 그래서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랑 제조업 경기의 이제 상대 강도를 봤을 때 서비스업 경기가 좋아질 때는 달러가 강세로 가고요. 제조업 경기가 좋아질 때는 달러가 약세로 갑니다. 이런 움직임들, 결국에는 미국의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달러의 강세 쪽으로 가는 미국만의 혼자 독야청청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글로벌 우리나라 같은 자본재 수출 국가들까지 자극을 하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판단을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달러 인덱스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실 미국에서 발생한 건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급등을 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달러가 또 급등을 했죠. 그리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2011년에 있었는데 이때도 달러가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셰일 때문에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2014년 말에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디플레 우려가 생겼는데 그때도 달러가 급등을 합니다. 코로나 터졌을 때도 스파이크를 만들죠.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를 하면서 달러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런 상황들은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상황들로 작용을 한다라는 점까지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달러가 고점을 형성하고 그 다음부터 그 가치가 조금씩 안정화될 때 이제 뭐 신흥국이라든가 기타 지역에서는 투자의 기회가 발생한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지금 위험 지표 쪽 측면이 강한 조금 더 빠른 템포로 움직이는 가격 지표인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금리 쪽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금리가 높다는 거는 결국 할인율 그리고 비용 부담 쪽으로 연결될 개연성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금리 수준 그리고 경기 레벨보다 높은 금리 수준에서는 물론 부담으로 연결되는 부담 지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금리의 상승 그 기저에는 경기의 회복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형성되는 경기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그리고 금리의 상대적인 높이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수출 측면에서 보면은 가격 경쟁력이나
외국인 매수 유발에 있어서 높은 환율이 분명히 좋습니다만은 고환율로 향해 가는 과정 자체는 상당히 좀 힘든 상황들을 반영을 하면서 움직인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방향성과 높이 이 부분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금리와 환율 모두 지금 경기 흐름을 반영을 하는 펀더멘털로 삼는 그런 지표들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과 높이 이 하나에 경도되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동시에 수준과 방향성을 동시에 고려를 해가지고 생각하면서 좀 유용성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두 번에 걸쳐서 시황 기초 세미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훨씬 더 좀 다양한 폭넓게 볼 수 있는 참고 지표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가장 이제 시장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변수들을 뽑아본다는 의미에서 수출과 그리고 환율과 금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지표들을 확인을 해보시면서 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